예년보다 규모를 키운 독도 방어 훈련을 8.15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에 실시하는 계획을 군이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파기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공산품과 석탄재 등 폐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품은 전체 수입품의 20%만 검사하는데 대상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한국 여행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최근 20여일 동안 외무성이 한국 여행 주의를 당부한 게 벌써 4번째인데 일본 온라인에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떨어지고 환율이 달러당 1,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제공한 무상협력기금과 차관 8억 달러가 사실상 전범 기업들의 이익을 부풀리고 자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일본 정부가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8억 달러가 실제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했습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에 대해서 교단 재판국이 잠시 뒤 위법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명성교회는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심에 붙여졌지만 재판국은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경기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서 모레까지 경상도 해안과 강원 영동에 많게는 20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강바람 맞으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최근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썩 보기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는 한강의 곳곳, 그중에서도 불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다시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도 과도한 주장으로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번 사태의 본질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알려지지 않은 이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한일 협상 타결의 결과로 제공한 8억 달러는 취재 결과 상당 부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문건과 증언을 토대로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이전보다 큰 규모로 다음 주 중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훈련은 13일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아직 변경됐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복절 바로 전에 독도에 우리 군 전력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군 내부에선 훈련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엔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에 독도 영공 침범까지 있었던 만큼 매년 해온 훈련보다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참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동원되는 함정이나 전투기의 숫자가 늘거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기간 한일 관계 변화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독도 방어훈련 자체를 일본을 향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란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군의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방장관이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안보 문제로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군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보도해드린 것처럼 독도 방어 훈련이 14일에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에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광복절 직전에 진행되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과 겨울 연간 2번씩 열리는 훈련인데 올여름엔 8월에 한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원래 훈련이 계획됐던 6월은 일본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시기라서 뒤로 미룬 거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압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시기가 광복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늘도 비판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놨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이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 등 경제 외연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경제 규모와 함께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주식 시장과 또 환율 시장도 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주식 값은 아시아 증시가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일본도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불안감 조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 때문에만 증시가 불안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도 그런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이런 게 아베 정부의 진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맞대응 카드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안전조치가 대표적이죠. 구체적으로는 현재 20% 수준인 일본 제품의 방사능 검사 비율을 높이고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언급한 안전조치는 사실상 방사능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현재 부처별로 나눠 맡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방사능 검사 샘플을 늘리거나 검사 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석탄재, 고철 등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들입니다. 석탄재는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되는데 최근 10년간 수입된 물량의 99.9%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에선 구멍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고철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건 24건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찾아낸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항과 항만을 무사 통과한 뒤 사업장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석탄재의 경우 모든 수입품을 전수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공산품도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20% 정도만 방사능 검사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비율도 세관별로 5%에서 20%대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식품의 경우 지난 8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되돌아간 경우는 204건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이 되겠다. 정부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의 배를 불리는 대신 펠리컨이 새끼를 키우듯 국내 관련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가마우치가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걸 이제 빼내는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그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걸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해도 일본 소재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깨고 국내 소재 산업을 함께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을 위해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7년 동안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도 합니다.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 등을 비롯해 핵심 소재 20개 품목의 공급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을 들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유럽을 통해 대신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 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20개 품목이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100가지 핵심 품목을 5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한국 정부의 비판과 맞대응 카드에 대해서 그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도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2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죠. 네,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韓国側の我が国に対しての過剰な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응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베 총리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 완전히 전면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1일 참여연 선거 이후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외무성 부대신 같은 이 아베 내각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이끌었지만 선거 초반에 이를 충분히 활용한 뒤에 지금은 완전히 뒤로 숨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공감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NHK의 보도입니까? 네, 지난주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즉 ARF에서 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기 전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통역만 데리고 따로 만났습니다. NHK에 따르면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설득력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보도로 읽혀집니다. 예. 자, 둘만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이 기사의 소스는 즉 취재원은 둘 중에 한 사람, 폼페이오 아니면 고노인데 이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두 장관이나 통역을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HK의 보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좀 불확실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힘든 상황에서 일본에 유리한 정황만 내보낸 그런 보도 아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게끔 하는 보도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 여행 주의를 또다시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의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것인데 최근에 20여일 동안 벌써 4번째 발표를 내놨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해외 안전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의 일본 관련 시위와 집회에 관한 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한 지난달 19일 이후로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한국 여행 주의 공지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아베 정부 규탄 시위 등이 열리기 전에도 어김없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수출 규제 결정 이전 일본 외무성이 한국 여행 주의를 당부한 건 대형 태풍 때나 북한 미사일 도발 때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부가 이례적으로 잦은 데다 언론도 이 같은 발표를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우리 경우 코스닥은 7% 넘게 떨어지면서 한때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딱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더 크긴 합니다. 이 소식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9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주가 하락폭이 계속 커지자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한 겁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약 3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7% 넘게 떨어지며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201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코스피도 2.5% 넘게 떨어지면서 194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증시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들입니다. 미중 갈등의 여파에 원화 환율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이 일자 주식을 팔아 손실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일 양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에선 한국으로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던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전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문제는 이미 지난달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상황을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모두 곤두박질 친 배경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급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치고받는 공방에 당분간 시장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7이 깨진다는 뜻의 포치.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걸 의미합니다. 포치가 가까워지면 중국 당국은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늘 위안화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6.9위안대로 올려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홍콩 위안화 시장에서는 7.1원대, 중국 본토 시장에서도 7원대 위로 환율이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가 관세 부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중국이 관세 충격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중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 원화가 위안화와 묶여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21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시장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 아베 정권은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 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Japan is resolved to continue to take on great responsibility,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예, 일본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통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일본 정부가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8억 달러가 실제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8억 달러 뒤에는 전범과 전범 기업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단초가 됐습니다. 먼저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의해서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울 지하철 사업의 실체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망의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기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1971년 착공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천만 달러. 4%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 거 아니면 차관을 안 주기로 돼 있어. 돈 빌려줄 때 돈 어떻게 쓰라는 걸 승낙을 하는 쪽이 일본 거를 꼭 쓰라고 딱 돼 있어.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입니다.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 엔.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 엔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받았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일본 국회 도서관 앞입니다.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지하철 객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당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돼 직접 찾았습니다. 1973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록입니다. 당시 질문한 사람은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었습니다. 일본 통상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액 118억 엔이었습니다. 한 객차당 6,500만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쿄 지하철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 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상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업은 이후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이 서울 지하철을 수주한 미쓰비시 계좌 등을 통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 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의 뇌물로 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서울 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액수만 22억 엔. 애초 우리가 지출하기로 한 객차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過去に対する反省謝罪というものに基づくこの経済協力だということが必ずしも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から、一種のこの利権とそしてその一種のリベートの世界としてこの機会を捉えたそういう人たちもいたと思います。 JTBC 이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 차관은 다시 전범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들로 꼽힙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1972년 일본과 맺은 서울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관 계약서입니다. 차관을 일본의 물자와 용역을 위해 쓴다고 돼 있습니다. 돈은 빌려주지만 일본에서 만든 물건과 용역만 써야 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처음엔 공개 경쟁 입찰이라더니 철강제 등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 약속도 어겼습니다. 기술 용역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약해놓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초적인 하청 작업에만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빌려준 돈의 이율은 4.125%입니다. 2년 뒤 미국 차관의 이자보다 1% 넘게 높았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화학 재료와 플라스틱 등 16개 핵심 품목들은 일본에서 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당시 정했던 화학, 광물, 플라스틱, 비금속 등은 지금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목재류는 70%, 방직용 섬유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60%가 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열린 일본 국회 중의원 예결위. 아베 스케야 일본 사회당 중의원이 우리는 36년 동안 한국의 땅과 생명을 빼앗았다며 지금도 일본의 검은 안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안개는 비리와 부당한 이득을 뜻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뒤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이 건넨 8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말씀드린 대로 무상경제협력기금이었습니다. 무상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은 무상기금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협력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문건에 그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환경 문제로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되자 포항제철로 활로를 뚫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970년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문건입니다. 일본 측은 철강, 알미늄 등의 공업을 위한 토지 이용과 관련해 공해 대책에 협력할 수 있는지 한국 측에 묻습니다. 공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라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90년대 말서부터 환경에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공해 산업을 한국 측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다. 실제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은 중금속 오염병인 이따이병과 미나마타병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당시 제철소나 화학공장 등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는 일본 니가타 대학 논문에서도 다뤘습니다. 제철업이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다 생산량이 넘친다고 판단해 일본이 한국 같은 제3세계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이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한 것도 1969년 말입니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15% 수준인 1억 1948만 달러를 투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상협력기금 용도를 농업 분야로 국한했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포항제철 건설에 동의해준 겁니다. 포항제철 건설은 당시 이를 수주했던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상사 등 전범 기업에게도 큰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막대한 이익을 남겼을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물량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련 회사들은 군침을 흘렸겠죠. 당시 한국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설비 금액만 해도 1억 7,765만 달러로 지원 자금보다 50%가량 많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일협력위원회라는 곳인데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의 8억 달러를 어디에 쓸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한일 강요회의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 사례처럼 민감한 부분을 한일 정재계 권력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곳이 한일협력위원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968년 11월 한일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 한일협력위원회의 초대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로 전쟁 당시 만주국 A급 전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시 전 총리가 이끌었던 협력위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한일협력위원회 문건에는 일본의 속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시 전 총리의 신복이었던 야스기 가즈오가 제시했던 경제협력 방안, 일명 야스기 시안을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화학과 같이 일본과 겹치는 산업을 키우면 안 된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한국을 하청 기지처럼 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2차 한일협력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일본 측이 제시한 장기경제협력 방안, 일명 야스기 안입니다. 한국의 포항 남쪽 공업지역과 일본의 도토리, 야마구치에서 기타 규슈, 오이타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한일 협력 경제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관세를 면세해주는 보세 지역과 자유항을 늘리고 일본 제품을 가공해주는 합작 회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열린 일본 측 소위원회에선 우려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주력하면 일본 산업과 경쟁이 우려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한국이 석유화학과 같이 기술, 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당시 한국 측에서도 일본 산업의 하청 자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은 중공업, 한국은 경공업이라는 식의 오래된 분업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를 일본의 하청 계열화 체제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어 우리 나름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완제품 공장에 대해서 기초 소재를 대주는 그 일본의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연루되게 하청하는 그런 구조가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 형성이 됐다고. JTBC 이호진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내일도 원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일본 경제협력기금 8억 달러에 대한 추적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일본의 전범과 전범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한일협력위원회의 실체와 함께 이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내일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은 책이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좀처럼 피하기 힘든 더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기상청에선 현저한 폭염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30도 이상은 노랗게, 35도부터는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륙 곳곳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 관측기에선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2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곳곳에선 37도 넘는 기온이 찍혔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올해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지치는데 곳곳에선 정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열대야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다른 집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불편을 넘어서 막대한 재산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비상등과 촛불이 눈에 띄지만 대부분의 집에선 불빛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480세대가 4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에서도 정전이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암흑천지였어요. 복구에 6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20개 동 약 2,000세대가 밤새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한 1시간쯤 있다 그냥 다 같이 딸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왔어. 못 참으니까 이제 딸네로 피난을 간 거지. 변압기와 지하 전기실 설비가 오래된 데다가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전남 신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새우가 50만 마리를 넣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이렇게 가을쯤이면 다 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요즘 날씨가 뜨거우니까.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걸로 추산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폭염도 문제지만 태풍도 걱정입니다. 일본 부근 바다를 지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밤에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해안 쪽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볼까 걱정입니다. 내일 밤과 모레 오전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남해안에 상륙한다. 이것과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할 거다. 이거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 밤 12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그 이후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모레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주와 원주 그리고 고성을 지나 저녁 8시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가장 가까이 지나는 건 모레 오후 1시쯤입니다. 네, 비도 많이 올 거고 바람도 많이 불 텐데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동해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지역들을 짚어볼까요?
네,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도에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남 지역은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이 지역에 특히 강하게 불어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편서풍 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바람이 더 세지는 겁니다. 네, 보통 태풍의 오른쪽이 이제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동쪽과 서쪽 지역의 예상 강수량 차이가 좀 더 많이 난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태풍은 그 자체로도 비를 많이 내리지만 태풍 전후로 비구름과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내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 프란시스코가 몰고 올 만한 비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오는 비는 온전히 태풍이 몰고 온 것이고 이 때문에 강수량이 동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일단은 일본의 가고시마 쪽을 이제 거쳐서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강도가 중이라고 해도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일본 가고시마를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리며 한 차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서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에서는 수증기 공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약해진다 하더라도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인 만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2020년 올림픽은 도쿄 올림픽입니다. 하지만 야구 등의 일부 종목은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 열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 유력 시사 주간지가 안전을 크게 걱정하는 내용의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들과 영화 제작자, 활동가들이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다는 겁니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후쿠시마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1호기 원전에서 불과 55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올림픽 성화는 이 고오염 지역 일부를 통과할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내 원전 제1호기에 접근하자 수치는 3.77 마이크로시버트로 치솟았다고 했는데 0.23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검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봉지 수천 개가 쌓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봉지엔 방사성 토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안전성을 강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을 탈퇴한 이후에 연이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무장관도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를 거쳐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호주 방문에 나선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문제가 첫 질문에 올랐습니다. Can you rule out locating any of these missiles in Australia's north? Employ these systems around the world with our friends and allies. We do so with their consent. We do so with respect to their sovereignty. 일본과 한국에 이어 호주 북부도 배치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국의 동의를 전제로 미사일 배치 계획을 거듭 확인한 답변입니다. 전날 호주행 기내에서 처음 문을 뗀 에스퍼 국방장관도 논란을 의식한 듯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문제의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신형 정밀 유도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에서 5,500km, 중국이 직접 영향권 안에 들게 됩니다. 두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남중국해 문제 등을 겨냥해 중국의 공격적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호주가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 중국의 반응을 이곳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이렇게 미국 정부 쪽에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고 협박성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표적이 되지 말라. 미국 아시아 정책의 총알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중국 환구시보 사설입니다. 표적, 총알바지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협박한 겁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말란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배치를 거부해서 미국에서 받는 손실보다 중러 보복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할 때까지만 해도 온건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保持克制，不要采取损害别国安全利益的举动。 하지만 미국에서 잇따라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언급이 나오자 사드 때보다 더 엄중한 문제라며 한국 등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압박이 계속되면 북핵 문제를 도울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 중국 외교부는 내일 푸충 군비통제국 국장을 내세워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느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외국 유조선을 또 억류했습니다. 3주 만에 벌써 3번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이 지역을 지킬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걸프 해역에 소형 유조선이 떠 있습니다. 이란 순찰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방송을 통해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정부 보조금으로 석유 가격이 싼데 이 선박이 주변 아랍권 국가로 경유 70만 리터를 밀수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라크에 적을 둔 민간 선박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부활한 후 이란이 외국 선박을 억류한 것은 3번째입니다. 지난달엔 영국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청 중입니다.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이름을 말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공개적으로 동참을 촉구한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30개 이상 나라가 참여한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참여 거부를 밝혔었는데 입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 홍콩은 아침부터 지하철 등이 멈춰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반대하는 시위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민과 항공 승무원 등 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완희 기자입니다. 검정 우산으로도 책으로도 막아보다가 급기야 지하철 문 사이에 몸을 던집니다. 오늘 아침 홍콩 지하철 주요 노선들은 멈춰섰습니다. 센트럴, 침사추이 등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홍콩섬과 카오룽 반도를 잇는 터널도 시위대에 막히면서 출근길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are wasting their time, even mine, since you can see nowadays many of our ideas and is not responded by the government. 오늘 20여 개 분야의 홍콩 시민 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공무원을 포함해 유명 관광지인 홍콩 디즈니랜드 직원들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국적기 캐세이 퍼시픽 조종사 등도 파업에 함께 비행기 2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오후에는 8군데 장소에서 동시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홍콩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경고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us to rally together and say no to chaos and violence. 홍콩 경찰은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 최루탄 등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시작부터 오늘까지 42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반학생 10명이 담임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집단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학교 측은 때린 것도 아니지 않냐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엽,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살 김모양이 부모에게 쓴 편지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자신을 선생님이 모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면 속상할까 봐 말 못했는데 선생님이 무섭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담임인 A교사와 있었던 일들을 적은 겁니다. 주차장으로 도망쳐서 엄마가 그 앞에 있는데도 선생님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 쭈그려 앉아서 부들부들 떠는 거 생각. 이런 아이는 또 있습니다. 11살 김모군의 아버지는 A교사가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교사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학생 28명 중 10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대지 마. 너 이 X야. 거짓말 치지 마. 무서운 눈빛으로 더 빡지르고 손발이 말을 안 듣고 마비가 와서.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결과 아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격리 조치도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 직접 피해 진술을 받았고 A교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A교사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어적 학대 이런 건 없었다 이거죠. 지도죠, 지도, 생활 지도. 그게 폭언으로 들리세요? 본인을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동영상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같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진짜가 아니에요. A교사는 2년 전 반 여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담임을 계속 맡겼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그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판단이 마무리되면 징계 결정나는데 그 전에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이 내릴 수 있어서 JTBC 취재가 이어지자 학교는 A교사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다음 학기부턴 담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왕따 유도 같은 유죄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누리양 소식에 지난주에 모두가 기뻐했죠. 저희 취재진이 조양을 구조한 박상진 원사와 함께 실종 현장을 되짚어봤는데요. 훈련받은 군인도 잘 가기가 어려울 만큼 산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조양이 무사히 돌아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조은누리양이 구조돼 119 구급차를 탔던 충북 보은군의 한 숲속입니다. 조양을 발견한 박상진 원사가 이 산길을 통해서 조양을 1시간 반가량 업고 내려온 건데요. 지금부터 함께 같이 조양이 발견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벽 같은 경사가 이어집니다. 낙엽으로 덮인 흙길. 발을 디디면 쭉쭉 미끄러집니다. 산을 오른 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조양이 발견된 지점까지 가려면 이 깎아지른 경사로를 내려가야 합니다. 해발 400m 정도를 올랐더니 위치 추적 장치도 먹통입니다. 계곡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GPS가 많이 난처한 지역이 있습니다. 계곡만 들어가게 되면 방향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산속을 헤맸지만 박 원사도 결국 조양의 최초 발견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훈련된 군인도 가기 어려운 험한 길을 조양은 맨몸으로 넘고 만 열흘을 버텼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양은 지금 경찰 조사를 미루고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양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산을 넘었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고등학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점검했더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풍기는 기능을 못했고 정화조 덮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황화수소가 새어나온 정화조의 뚜껑 부분입니다. 엉성한 나무 판자 밑으로 구멍 뚫린 철판이 보입니다. 구멍으로 낙치와 함께 가스가 올라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수도법의 밀폐 규정을 어긴 겁니다. 사고가 난 화장실입니다. 환풍기 상태는 어떤지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신문지를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제 기능을 못해 5분이 지나도록 연기가 자욱합니다. 눈이 아플 만큼 이게 지금 연기가 안 빠져요, 지금. 해명은 궁색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구청은 20년 넘게 점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600여 개에 이르는 시내 모든 공공화장실을 긴급 점검키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날씨가 어떤지부터 보곤 하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날씨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기상청에다 돈을 내고 기상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에 이런 정보가 값어치를 못한다면서 돈 내는 걸 싸게 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상청은 제주에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174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와 달리 이착륙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강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들이 계산한 손실은 대략 17억 원 정도. 부정확한 정보로 손해가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84%나 인상한 게 소송을 낸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항공사들에게서 받은 사용료는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상 정보를 만드는 비용이 커 너무 많이 올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와 비교해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잦은 오보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2배나 비싼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JTBC 송우영입니다. 네, 프랑스의 한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소형 비행 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원반에 몸을 싣고 35km나 되는 바다를 최고 시속 170km의 속도로 22분 동안 날아갔습니다. The pain in the leg, is burning, the muscle is burning. Because the ball is attached to my feet, all my body has to resist to the wind. I'm feeling happy, I'm feeling happy and so happy for my family, my friends and my team. It's just an amazing moment in my life. It's just, now I can take some rest.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 한 명을 출국 금지하고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주최사인 더 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주최 측의 혐의 입증 여부를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삼국유사 목판본 등을 은닉한 장무라비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년형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숨긴 삼국유사 기입편 목판본은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난 2015년 경매에 내놨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고 문서들을 부적절하게 취득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며 실형을 확정하고 목판본의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에 미국 농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조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나온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마약 조직 두목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면회를 온 자신의 10대 딸처럼 변장했다가 탈옥에 실패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면회하러 온 19살 딸을 교도소에 남게 하고 자신의 딸처럼 변장해 탈출하려다 불안해하는 태도를 의심하는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낚시를 하는 인구가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밤에 더위도 식힐 겸 낚시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한강의 생태습지 같은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피하러 온 시민들 사이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강은 시민들에겐 마실 물이자 휴식 공간입니다. 최근 더위를 피해 강바람을 맞으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불법 행위는 없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하려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낚싯대는 한 사람당 3개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렇게 낚싯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질 오염과 강변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또 이렇게 콘크리트 사이에 낚싯대를 끼워 넣으면 강변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둘이 왔다고. 어디 계신데 다른 분은? 화장실에. 시간이 가도 화장실 갔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여기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을 따라서 한번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엔 낚싯대를 더 많이 펼쳐놓습니다. 장어 같은 고급 어종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드세요, 그걸? 구워도 먹고 뭐 면도 내 먹고 밤에 단속 안 나오니까 괜찮지. 한강엔 낚시하면 과태료를 무는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한강변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47%는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약 400m까지는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직접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이 지도에는 제가 서 있는 이 여의도 요트 선착장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강서 생태습지도 낚시꾼들로 몸살입니다. 안내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그 낚시 해선 안 되는 구역이잖아요. 인원이 지금 없어서 나가지 못해요. 복귀하면은 제가 한번 나갔다 올게요. 안내소로 찾아가는 길에 출동한 안전관리관을 만났습니다. 단속을 따라가 봤습니다. 몇 분이서 관리하세요, 이 넓은 곳을? 총 3명이에요. 아,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네. 낚싯대 3대까지 허용이에요. 몇 대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5대. 아예 끌어오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개도하고 치우고 갔는데 또 기다렸다가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센터로 직접 찾아오시죠. 좀 큰 소리 좀 내시고. 서울시에서 낚시하라고 만든 곳도 있지만 시에서 돈을 써서 만들어 놓은 낚시 전용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40명 넘는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이런 파라솔도 가져다 놨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구명함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찾기 위해 낚시꾼들은 금지 구역을 넘나듭니다. 어젯밤 낚시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자리를 지키던 낚시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던 자리에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강 위에는 술병이며 온갖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3만 건 넘는 불법 낚시를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0.1% 수준입니다. 한강의 뒷면엔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재미 있는 취미라도 불법 행위를 하고 쓰레기가 남는다면 한강을 찾는 다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을 상징하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한때 본래 자리에서 3.75도가량 비틀어져서 빗두름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이 가장 먼저 손보고자 했던 장소.
그들은 경복궁 한복판에 총독부를 들여 앉힌 뒤에 광화문마저 남산을 향하도록 뒤틀어 놓았는데 바로 그 남산에는 일본을 받드는 신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했지만 고민은 깊었습니다. 너비 50m, 높이 20m의 건축물을 가려야 하는 대공사. 고민하던 당시 문화재청장은 거대한 벽을 떠올렸습니다. 벽은 벽이 돼 공사장을 가로막은 그 벽은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태어나서 시민과 마주선 것이죠. 공사를 진행한 3년 동안 길을 지나다니는 이들은 비록 광화문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너머를 상상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 시민은 거대한 벽 너머에 있는 광화문을 보지 않고도 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그곳에도 단단한 가림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극우의 으름장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지키던 소녀상은 벽 뒤에 가려졌고 아예 경비 인력까지 배치돼서 관람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 하니 소녀들은 가려진 벽 뒤에 숨어서 또다시 긴 시간 숨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사람들은 벽 너머에 있는 소녀상을 보지 않고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그 흰 벽과 보안 요원이 배치된 공간은 역설적이게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서 누군가 철저하게 가리고자 하는 죄의식을 오히려 세상에 내보이고 있으니까요. 단단한 벽 앞에 가로막힌 오늘의 역사를 또렷이 보여준 그 전시의 이름은 표현의 부자유 그 후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보도해드린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교단 재판국이 재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오전에는 저녁 7시쯤이면 결론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회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긴 합니까? 네, 교단 재판국장이 오늘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안에서 재판국원 14명이 경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찬반 양측의 충돌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고 오늘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찬반이 부딪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서 여론이 나빠진 점이 재판국에게 부담으로 적용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과 세습 반대 쪽 모두 현재 이곳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습 반대 쪽은 오전부터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고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쪽 일부 교인들은 오후 늦게 현장에 나왔는데 어떤 결론이 나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세습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이겠냐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겠다, 싸움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지금 15명 중에 14명의 재판국원이 그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찬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취재하기로는 재판국원 14명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고 찬반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세습 반대 측이 5에서 6명 그리고 또 찬성 쪽이 8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흥구 재판국장이 오늘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간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8시쯤 나온 한 재판국원은 현재 세습 관련 건과 또 재판을 제기한 동남노회 김수환 목사의 면직 출격권 관련 2건을 모두 논의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논의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조보경 기자가 말하는 것에 따르면 세습 찬성 쪽이 한 8명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넘는 건데 이게 과반수로 판결합니까? 아니면 3분의 2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안에서 그것도 논의하기 나름인데 다수결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뭐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네, 교회 재판은 교회 헌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국원들의 자유의지를 좀 존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럼 정말 모를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선 판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국이 세습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거나 둘 중 하나로 오늘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세습 반대 측은 다음 달 열릴 총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회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교단 최고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세습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번 재심 역시 작년 총회 결의로 이뤄졌습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한 경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를 명성교회 쪽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명성교회 측 역시 다음 달 총회에서 세습 논쟁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오늘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총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재판국이 오전 입장을 번복하고 또다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명성교회 현장에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헌법을 위반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일본 한복판에 선 평화의 소녀상이 가림막으로 차단돼서 전시가 중단되자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소녀상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일본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묻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현지에서 취재한 강나현 기자가 직접 출연하겠습니다. 이틀 전 일방적으로 전시 중단을 알린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를 멈춘 건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녀상 전시를 멈추라 요구한 나고야 시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술 작품이 혹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제를 표현의 부자유 그 후로 내걸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뭔지 함께 고민하자고 했지만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예술제 본래 취지는 개막 사흘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 작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소란을 일으키면 전시를 취소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언론노조 격인 매스컴 문화정보노조도 정부가 전시 내용에 참견하고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배제하면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과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국제청원 사이트에도 올라 오늘까지 16,000명이 넘는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저희 JTBC는 소녀상이 언론에 공개된 첫날부터 또 전시장이 가림막으로 가려지기까지 닷새 동안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동안에 다 담지 못한 뒷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는 김나한 기자입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를 중지한 이유가 시민들의 반발, 테러 위협. 근데 시민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했습니까? 사실 전시관 안 분위기는 좀 평온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최 측은 왜 이런 전시를 하냐 하면서 개막 후 한 이틀간 전화나 메일이 한 1,000통 가까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오긴 했네요. 또 보도해 드린 만큼 이제 휘발유 테러 위협도 있고 하니까 다른 관람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극우 세력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와서 소동을 피운다든가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까? 그런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몇몇 전시장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장기가 붙은 확성기나 이런 걸 들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 편인데 그 일본의 보통 관람객들도 이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저한테 다가와서 저 사람은 울트라 라이트니까 말 걸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준 일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소녀상에 종이봉투를 씌우려는 극우 인서도 있었는데요. 이를 저지한 것도 사실 미술관 직원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관람하던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의 정치 문제가 예술을 억누른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곳 시민들이 나름 뭐 진솔한 반응도 많이 보여줬다면서요? 네, 솔직한 얘기들을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 와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다. 상당히 충격적이다. 지금 나도 조금 감정에 동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소녀상에 대한 설명문을 꼼꼼하게 읽어주는 아버지, 또 소녀상 옆에 앉아서 손을 직접 잡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소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들이 이번에 와서 좀 알고 간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예.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이것이 이제 전시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어찌 보면 이제 보면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깊이 생각해보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장이 가장 붐볐습니다. 예. 제가 그 전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지난 토요일에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관람객 줄이 워낙 길게 이어져서 이 장면인가요? 예, 예.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더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실내니까 아주 덥고 그러진 않지만 그렇군요. 오는 길은 더웠을 겁니다. 예. 네, 하지만 일본 언론도 이제 20팀 가까이 미술관을 떠나지 않았고 전시 중지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기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전시 자체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시인데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닫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전시 총감독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만 한 10번 가까이 되풀이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검열로 인해서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아서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하고 상당히 좀 허무하게 항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취재한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까지 논란입니다. 네,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본 기술을 따라잡고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진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입니다. 네, 보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논평 취지 자체는 뭐 야당으로서 그렇다 쳐도 그 기술 격차가 일본하고 50년이다. 이 말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네,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다른 나라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 한 국가의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나라와도 비교를 합니다. 이 5개 나라 종합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네. 가장 1위인 기술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이 아니라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걸로 꼽힙니다. 이 120개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전문가를 학계와 또 산업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들이 2단계에 걸쳐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놓고요. 또 여기에 기술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이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분석을 합니다. 네. 보면 1.9년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혹시 좀 특정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50년 차이가 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을까 해서 120개 분야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격차가 큰 게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 기술은 한국과 일본 격차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은 6.5년 차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99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조사 결과를 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최근의 연구나 언론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에 우리 공업화 단계가 일본보다 50년 낙후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1987년 언론 보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87년에 한일 기술 격차가 22년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다가
2050년에 격차가 49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한테도 직접 물어봤나요? 네, 당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초기술의 격차가 50년이라고 했다. 그걸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이 박용만 회장의 발언을 말하는 건데 실제 발언은 기반 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이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한상의회도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반세기 50년이라는 표현은 이 근거가 있거나 특정 분야를 말한 게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추측성 발언이 당 논평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달랐던 거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키워드는 홍준표의 퍼펙트 스톰으로 잡았습니다. 예, 퍼펙트 스톰.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경제 제재에 나서면 한국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유튜브를 통해 이미 1월부터 경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원래 작아 보이던 두 태풍이 만나면 대형 폭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경제학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겹치면서 대형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 크고 작은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마치 오늘 금융시장 혼란이 순전히 한일 갈등 때문에 왔다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다 떨어지긴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2.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홍콩의 항생지수, 중국의 주요 은행,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2.8%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거의 다 폭락을 했는데요. 이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한일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빠졌다인데 물론 코스닥 지수는 7% 이상 큰 폭으로 폭락을 한 바 있지만 이는 최근 한 바이오 회사의 신약 개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주로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3천억 원 이상 팔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오를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꾸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간의 긴장 관계가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지적인데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로 이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일본 아베 정부가 노리는 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가시려면 혼자로 잡았습니다. 어딜 가시려면 혼자 갑니까? 자유한국당에 갈 테면 혼자 가시라라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유승민 의원이 전 혁신위원장에게 손 대표 퇴진이 가장 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한국당으로 갈 테면 혼자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굉장히 격앙된 그런 목소리네요. 평소 언행에 비춰서도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난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후에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요. 손학규 대표가 사과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최고위원은 과거 전 혁신위원장의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손 대표를 나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손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혁신위원장도 손학규로 총선을 치를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라고 그쪽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라는 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대외적인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등 여러 일 때문에 어수선한데 바른미래당은 당 내분이 더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너무 나간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3일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주장한 바는 군번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100만 명인데 청와대 앞으로 다 와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자, 촉구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베가 만들었다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데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맞짱 뜨려고 왜 하느냐? 한일 갈등을 아베 총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현상 유지 제안, 이른바 스탠드 스틸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런 제안이 온 적도 없다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한동안 뉴스에 안 나와서 몰랐는데 아직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군요. 굳이 꼭 전해야 되나 싶지만 혹하는 분들도 계실까 봐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 목사는 심지어 두 나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한번 시켜봤어요. 시뮬레이션으로. 제일 먼저 함대 전쟁을 하더라고요. 함대 전쟁을 딱 시켰더니 한국이 미안하지만 2시간 안에 박살난 거예요. 한국이 2시간 안에. 대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쟁 위협을 잠재적으로 고조시켜서 일본의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아베 일본 총리의 전략이라고 오래전부터 분석해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고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야말로 아베 총리의 전략에 그대로 들어맞는 겁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덥겠습니다. 서울 3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고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는 남부 지역의 더위는 한풀 꺾일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ms the daylight knows this is our time now. Where we're going.